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드플레어의 유지영 솔루션즈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지금 제 목소리 뒤에까지 잘 들리시나요? 고맙습니다. 혹시 클라우드플레어라는 회사를 들어보신 분 혹시 손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많이들 아시네요, 의외로. 혹시 1.1.1.1 이 DNS 리졸버 사용하시는 분? 이게 저희가 출시한 DNS 리졸버 서비스인데 최근에 한국에서 많이 좀 알려지고 있어요. 혹시 저희 클라우드플레어 서비스 쓰고 계신 분 계신가요? 많이 안 계시네요. 그러면 혹시 저희 서비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회사는 어떤 것들을 하려고 만들어진 회사인지, 어떤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지 짧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플레어 혹시 쓰시는 분들 중에서 기술 지원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저희 엑스포홀에 G7 부스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 지금 보시는 게 세계 지도인데요. 세계 지도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저희가 러프하게 세계 인구를 표시한 지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한국도 중국도 일본도 혹은 미국의 일부 지역도 인구가 많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아마존닷컴이라는 서비스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해볼게요. 가장 레이턴시가 낮게 나오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접속 지점이라고 불리죠. 포인트 오브 프레젠스라는 데이터 센터 혹은 서버, 이것도 편지가 가는 것과 패키지 가는 것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거리가 가까워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노란 점들은 클라우드플레어가 만들고 있는 데이터 센터들이고요. 보시다시피 한국에도 리전이 있고 미국, 유럽, 전 세계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현재 한 160개 데이터 센터, 실제 트래픽 처리 용량은 30테라bps 정도 됩니다. 저희 회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인구 밀도가 높은 곳, 전 세계 어디든 인구 밀도가 높은 곳, 그리고 큰 인터넷 익스체인지가 있는 곳에는 서버를 짓고 접속 지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접속 지점에서 저희가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하면은 디도스 방어를 해드리고, 트래픽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악성 트래픽을 걸러내드리고, 그리고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캐싱을 할 수 있으면 캐싱을 해드리고, 그리고 코드 최적화를 해드리고, 혹은 최근에 각광되고 있는 서버리스 컴퓨팅 있죠. 아마존에는 람다라는 제품이 있고 저희는 서비스 워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능들이 여기 보시고 계시는 이 노란 점들에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컬 트래픽을 로컬에서 처리하는 것이 저희의 서비스 관점에서 중요하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회색 동그라미가 무엇이냐면 해당 노란 점 데이터 센터에서 패킷을 보냈을 때 러프하게 10ms 안에 닿는 동그라미입니다. 저희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빨간색 인구가 있는 부분을 회색 동그라미로 가득 채우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110개 데이터 센터가 있었는데 지금 접속 지점은 160개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디도스입니다. The Internet is for everyone to get attacked on. 저희는 서비스가 무료 서비스도 있고 엔터프라이즈 레벨도 있고 너무 다양한 레벨의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디도스 방어 혹은 CDN용으로 사용하시는 웹사이트가 1천만 개가 넘어요. 이 1천만 개 사이트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받는지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정부기관, 정치인 혹은 크립토커런시 사이트, 파이낸셜, 틴테크 여러 가지 패턴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도 최근에 어떤 공격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어떤 것이 달라졌고 어떤 것이 또 그대로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돈이 있는 곳에는 디도스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 친숙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크립토커런시 로고들이잖아요. 비트코인, 리플스, 이더리움. 최근 한 2017년부터는 크립토커런시 사이트가 디도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왜 많이 받을까요? 공격하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돌아다니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디도스를 아예 해서 서비스를 다운 시켜버리고 그 후에 이제 협박 메일 혹은 전화를 보내요. 이제 서비스를 살리려면은 1비트코인, 2비트코인을 내라,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게 되고, 혹은 아예 협박 메일을 디도스 하기 전에 보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크립토커런시, 그리고 주식하는 곳, 또 파이낸스, 금융 쪽, 이쪽은 아주 디도스에 대한 메이저 타겟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만 파이낸스 쪽만 타겟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재밌는 혹은 또 씁쓸하기도 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꽃집에 디도스가 들어갈까요? 네이버 서핑 같은 거 하시다 보면 당일 꽃 배달 막 이런 서비스들 많이 보실 텐데요. 재밌는 거는 꽃집에도 디도스가 들어갑니다. 언제 들어갈까요? 왜 들어갈까요? 플로리스트 홈페이지 혹은 꽃집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대목이 매년 2월이라고 그러네요. 발렌타인데이가 있고 졸업 시즌이잖아요. 경쟁 꽃집을 운영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 업계 1위 꽃집이 있으면 그 꽃집 1위가 디도스를 받아서 서비스가 내려가면 2위, 3위에 주문이 몰리고 1위 홈페이지는 온라인 주문이 안 들어가고 서비스가 다운이 돼서 2, 3위도 돈을 더 많이 번다고, 그래서 경쟁 꽃집끼리 디도스를 한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비단 금융 쪽이 아니라 이런 곳들도 디도스를 받을 수가 있고, 2019년 지금 왜 꽃집 디도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디도스가 점점 컴팩트하고 쉬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거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저에게 부스에 꼭 찾아오시면 저희 부스 바로 옆에 베스킨라빈스가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혹은 커피나요. 집에 전기 모터를 몇 개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정확하게. 전기 모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발표자니까 질문을 준비하려면 저라도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랑이랑 집을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어요. 한 40개 되는 것 같은데 다 뜯어보지 않는 이상은 못 세겠더라고요. 이게 저희 집에서 전기 모터가 있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데스크탑, 나스, 랩탑, 청소기 이런 건 빼놨는데 블렌더, 착즙기, 토스터가 열선 방식, 모터 방식이 있고 에어컨, 선풍기, 드라이어, 전화기, 핸드폰, 세탁기, 드라이어, 식기세척기, 면도기, 진동 칫솔도 있죠. 이 안에도 모터가 들어가고요. 여성분들이 많이 안 계신데 진동 파운데이션이라고 쿠션이 막 돌돌돌 하면서 파운데이션이 잘 흡수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안에도 전기 모터가 들어갑니다. 왜 전기 모터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전기 모터가 집에 몇 개 있는지 모를까요? 신경을 아무도 안 쓰니까요. 왜냐? 너무 싸고 파운데이션, 화장품까지 해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얘기지만 100년 전 얘기를 해볼 거예요. 1918년에 카탈로그가 하나 있었어요. 제품 카탈로그. 여기 보세요. 훌륭한 전기 모터라는 상품이 나왔어요. 이걸 목공기에도 붙일 수도 있고 재봉틀에도 붙일 수도 있고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을 자동화할 수가 있는 아주 훌륭한 상품입니다. $150에 살 수 있어요. 지금은 훨씬 싸졌죠. 101년 뒤인 2019년 현대,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아실 수도 있는데, 현대 2019년의 전기 모터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컴퓨터죠. 만약에 이 똑같은 질문, 집에 컴퓨터를 몇 대 갖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10년 전에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면, 2009년에 받았다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변하실 수도 있어요. 집에 내 방에 하나, 동생 방에 하나, 누나 방에 하나, 아빠 방에 하나, 거실에 데스크탑 한 대, 이렇게 세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마 이미 좀 힘들어지셨을 것입니다. 아마 10년 뒤 혹은 빠르게는 3, 4년 뒤에 같은 질문을 받으시게 되면 전기 모터처럼 세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꼭 집에 전기 모터 지금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부스로 찾아와 주세요. 컴퓨터가 여기저기 있는 건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지금은 청소기에도 숨어 있고 웹캠에도 숨어 있고 여기저기에 컴퓨터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나 컴퓨터를 여기저기에 붙인다는 것은 옛날 얘기를 또 하면 유비쿼터스라는 개념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청소기가 한번 알아서 돌고 욕조물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집에 들어 밥과 국이 따뜻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10년 전 정도의 이야기는 10년보다 더 됐었던 것 같아요. 유비쿼터스의 미래 막 이러면서 저널 나오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많이 근접해지고 있죠. 저도 집에 가기 전에 늘 X사의 로봇 청소기를 돌리는데 집에 얼마나 그 머리카락과 먼지를 잘 빨아들여 주는지 너무 좋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 개념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르는데,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전기 모터를 목공기에 붙이고 전기 모터를 재봉틀에 붙이는 것처럼 사물에 컴퓨터를 붙이는 뜻인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주제는 디도스니까 사물에 컴퓨터를 붙인다는 것은 컴퓨터의 모든 문제도 더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점과 귀찮은 점을 전부 더한다는 것이죠. 어떤 게 문제점이고 어떤 게 귀찮은 점일까요?
이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란에 핵연료 재처리 시설이 있었어요. 제가 이걸 연습을 하는데 발음이 잘 안 돼서 핵연료 재처리 시설. 핵연료 재처리 시설에는 원심 분리기라는 것이 데이터 센터 그 서버렉처럼 이렇게 쫙 늘어져 있어요. 원래는 전기 모터로 들어가던 이 원심 분리기 시설을 컴퓨터를 붙여서 고도화하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컴퓨터를 붙여서 자동화를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원심 분리기가 전부 바이러스에 걸려서 다운이 됐습니다. 핵연료 재처리 시설이 멈췄어요. 이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스톡스넷이었습니다. 컴퓨터를 보호하려고 하셨던 모든 조치들을 이제는 사물인터넷 시대에는 토스터에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토스터들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이 좀비 PC로 안 쓰이고 중간자로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사실 인터넷에 연결된 토스터가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인터넷에 토스터를 연결하시려면 신경 쓰셔야 될 것이, 사용자분들께서 신경 쓰셔야 될 것이 토스터가 쓰는 프로토콜이 낡아서 유지보수가 안 되진 않는지, 토스터의 보안 업데이트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토스터의 OS가 지원 중단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마 아무도 신경을 안 쓰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집안에 좀비 PC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쓰이고 있는지는 라우터의 이제 대역폭을 보셔야 되겠죠. 최근 한 2017년 정도부터 클라우드플레어 네트워크를 쭉 관찰을 했을 때 저희 클라우드플레어 네트워크만 관찰해도 어느 정도의 빅데이터 분석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네트워크 캐퍼시티는 30TBps이고 그리고 저희 쓰고 있는 사이트들은 1000만 개가 넘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 장비를 중간자로 놓는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스푸핑된 IP가 쓰고 있는 장비를 접속을 해보니까 웹캠 카메라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CCTV, 로그인 화면들, 텔넷, TCP 23번. 혹시 보안업계에서 일하시는 분 계신가요? 보안업계에서 혹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TCP 23번 텔넷 무조건 차단하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SSH를 써야 되죠. 텔넷은 없애버려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IP 스푸핑된 중간자 장비들을 확인해 보면 텔넷을 그렇게 많이 열어놓았어요. 사물 인터넷 장비들을 중간자로 놓는 공격이 많은데 사물 인터넷은 전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사물에 컴퓨터를 붙이는 건데요. 특별한 건 아니지만 왜 관리하기가 힘드냐? 이 많은 장비들, 청소기, 토스터, 블렌더, 진동 파운데이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안 관리를 하냐는 거죠. 디도스 공격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릴게요. 이 큰 동그라미 중에 가장 왼쪽에 아주 작게 그려져 있는 10GBps 동그라미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10GBps 혹시 제가 오리진 관련해서 현재 운영하시는 어플리케이션의 오리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레거시 금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온프레미스 장비 두고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대역폭 ISP랑 계약해서 많이들 쓰시죠. 이때 10GBps 계약하려면 얼마나 드는지 혹시 대충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클라우드플레어 오기 전에 공공기관에서 그런 발전부를 조금 한 적이 있었는데 억소리 나는 돈을 내야 합니다. 지금 EC2나 S3나 클라우드에 인스턴스 올리고 쓰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EC2나 S3에서 쓰고 있는 대역폭, 허용되는 대역폭량 아시나요? 10GBps 될 것 같으신가요? 절대 안 됩니다. 억소리 나는 돈을 내야 해요. 그래서 ISP랑 계약을 해서 이만한 대역폭을 얻으려면 그렇게 큰 돈을 내야 하고 클라우드에서는 사실은 기대할 수 없는 대역폭인데 디도스 공격을 보시면 이거는 훨씬 크게 들어갑니다. 2007년에만 해도 12년 전인데 가장 컸던 디도스 공격이 24GBps였고요. 100, 309, 650, 1.7TBps까지 늘어났죠. 1.7TBps는 멤캐시드라는 프로토콜을 쓴 디도스인데 이거는 뒤에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이거는 사실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는 깃허브이 받았던 공격, 다인이 받았던 공격, 뭔가 크게 들어왔던 공격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아무리 큰 데이터 센터, 아무리 큰 ISP랑 계약을 하셨더라도 그 파이프라인으로는 막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디도스에 대한 다른 방어책이 없으면. 패킷을 다 드랍시키고 다 차단을 하더라도 뭔가 앞에 크게 튜브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근데 뉴스에서 나오는, 아까 보신 슬라이드는 뉴스에 나오는 디도스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원센터에 같이 들어가 있는 옆집 스타트업이 받는 디도스는 얼마나 되는지, 그냥 평범한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디도스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어요. 저희 네트워크에서 보이는 평균적인 그리고 정말 평범한 저희 고객분들께서 받으시는 디도스 크기고요. 다시 한번 왼쪽에 가장 작은 동그라미를 봐주시면 이게 억소리 나는 돈을 내야 되는 10기가 bps고요. NTP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이죠. 요거 사용한 공유 40에서 90 정도. 멤캐시드는 지금 조금 더 내려가고 있기는 한데 한 200 정도. SSDP는 250. 그리고 가장 무식한 공격인 TCP 심플러드는 한 900기가 bps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뉴스 헤드라인의 디도스라면 요거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디도스라는 거예요. 그럼 헤드라인 디도스를 그냥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냥 역사 공부할 겸 2016년에 미라이 본넷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때는 620기가 bps 공격이 들어왔었고요. 이걸 받은 희생자는 사실 브라이언 크랩스라는 개인 저널리스트였어요. 개인 저널리스트가 요 사이트에 레이어 7 디도스 공격을 받아서 사이트가 내려갔었죠.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요거는 한국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다엔이라는 업체는 DNS 업체입니다. DNS는 인터넷의 전화번호부잖아요. 도메인과 IP를 바꿔주는. 네, DNS 인프라가 내려가면 웹서버가 아무리 살아있어도 방문자가 접속할 수가 없죠. 다인의 DNS 인프라가 내려갔습니다. 요건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DNS에 대한 공격이었고요. 요것 때문에 다운타임을 겪었던 로고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어플리케이션의 네임 서버를 어디 쓰시는지, 많이 호스팅 업체 사용하시고 루트 53도 많이 쓰시고 저희 클라우드플레이어 DNS도 많이 쓰시는데, 이 DNS가 내려가면 이런 곳에 로고가 실리는 것입니다. 공격을 직접 안 받으셨는데도 말이죠. GitHub 디도스가 가장 최근 2018년에 들어왔던 디도스고요. 최근 디도스 중에서는 가장 인구에 회자되는 디도스이고요. 요거는 1.3테라 bps 들어와서 8분간 서비스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리라우팅을 해서 서비스 올릴 때까지. 이때 사용됐던 거는 멤캐시드라는 프로토콜이고요. 요것도 다른 모든 공격에 사용되는 프로토콜과 마찬가지로 UDP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멤캐시드라는 프로토콜은 뭘 하는 프로토콜이냐, 웹사이트와 서비스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UDP 11211번 프로토콜입니다. 이 모든 멤캐시드, NTP, DNS, SSDP 같은 프로토콜은 리스폰스가 리퀘스트가 작게 들어갔을 때 리스폰스를 엄청 크게 보내줘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니고 2018년 초에 이 디도스가 들어가고 많은 클라우드플레이어 포함해서 많은 보안업체가 블로깅을 하면서 이게 리스폰스를 3만 배, 4만 배씩 증폭을 할 수가 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프로토콜이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요거는 저희 회사에서 했던 건데요. 전 세계에 있는 취약한 밈캐시드 서버를 한번 스캔을 해봤더니 87,811개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 탑10 컨트리에 안 들어갔는데요. 미국, 중국, 프랑스, 일본, 홍콩 등등. 지금은 많이 조치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작년에 한번 스캔을 했던 결과고요. 이게 뉴스 헤드라인에 실렸던 디도스이고요. 그럼 이 뉴스 헤드라인에 실리는, 그리고 내 옆집이 받고 있는 디도스들은 어떤 기법을 써서 들어가느냐, 아주 오래된 기법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 공격 기법 제가 일부러 이름 안 써놨는데 다 알고 계신가요? IP 스푸핑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학부 시절에 배웠었고요. 아주 오래된 기법인데 지금도 여전히 사용이 되고 있어요. 왜 사용이 되고 있느냐? TCP/IP 프로토콜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패킷을 어디서 보내고 있는지, 리퀘스트를 어디서 보내고 있는지 소스 IP를 숨기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빨강이라고 부르고 까망이라고 부를게요. 빨강이가 공격자입니다. 빨강이는 나는 8.8.8.8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랜덤 IP를 가지고 있든 간에 나는 8.8.8.8이다. 데스티네이션 서버야. 나에게 DNS 리스폰스를 좀 줄래? 아마존.com은 어느 주소로 가야 되니? 혹은 뭐 당신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서비스를 나에게 좀 알려줄래? 이런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그러면 서버는 그래, 잘 알겠어. 그럼 나는 8.8.8.8에게 리스폰스를 줘야 되겠다 하면서 보내게 되죠. 리스폰스를 희생자에게, 까망이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게 IP 스푸핑 기법이고요. 10년, 20년도 더 이제 얼마나 오래된지 이야기하지 못할 만큼 이제 인터넷에서 정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법이고, 현재도 오늘날에도 디도스에 여전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인터넷에 있는 전체 IPv4, 또 아이스크림 퀴즈 하나 낼게요. 혹시 인터넷에 있는 IPv4 주소가 총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32억 개입니다. 0.0.0.0부터 25.25.25.25까지 전체 IP가 어떤 식으로 인터넷에 얼로케이션이 되어 있는지 지도로 나타낸 그림이에요. 이건 2006년이기 때문에 지금 언어사인된 요 그린 초록색 부분들 많이 지금 어사인이 되어 있는데, 저 로컬 IP 주소 요 왼쪽 위부터 오른쪽이 보시면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그리고 룩백 주소까지 포함해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가 이 맵을 왜 보여드리냐고 하면 저희가 가끔 아주 큰 디도스 공격이 들어왔을 때 시각화를 하면 좀 재밌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예시들을 좀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 공격에 사용된 맵이에요. 지금 채도 때문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노란색으로 쉐이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쉐이딩된 부분, 왼쪽이, 오른쪽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공인 IP에서 공격이 들어올 수가 없는 IP 구역입니다. 로컬 주소고, 룩백 주소고, 멀티캐스트 주소인 거죠. 이건 실제 공격에 사용된 맵들이고, 까만 영역은 지금 실제 사용된 소스 IP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스푸핑이 돼서 들어왔다라고 단언할 수 없는 맵인데요. 실제 본넷을 공격자가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IP 스푸핑을 해서 들어왔을 수 있고, 재밌는 거는 지금 보시는 요 까만 조금 넓은 이 맵은 중국에 할당된 전체 IP입니다. 이거를 보시면서 중국발 디도스라는 아주 뉴스에서 많이 보신 단어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게 중국의 전 세계 머신이 한 3분의 1, 4분의 1, 3분의 1 요 정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중국발 소스 IP로 공격이 들어왔다는 것은 꼭 중국에서 공격을 했다는 뜻일까요?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본넷을 러시아에 있는 공격자, 한국에 있는 공격자가 레버리지해서 공격을 했는지 아니면 중국에서 실제로 공격을 했는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게 실제 공격에 쓰인 맵이고 이것도 실제 공격에 쓰인 맵입니다. 아주 순수하고 순진하게 랜덤 IP를 제너레이션해서 이제 공격을 보낸 케이스인데요. 보시면 노란색 쉐이딩된 영역 멀티캐스트, 로컬 0.0.0.0부터 117001 여기서부터 공격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하면 요거는 너무나도 클리어하고 명백하게 이건 공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필터링이 훨씬 쉬워집니다. 근데 이런 공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이분은 아까 이 분보다는 조금 똑똑했는데 로컬이랑 멀티캐스트랑 룩백 부분만 쏙 빼고 이제 그 IP를 제너레이션을 스푸핑해서 공격을 하신 케이스고, 이거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꼭 알려주세요. 왜 특정 비트만 이렇게 많이 이용해서 새까맣게 칠해서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실제 공격에 사용됐던 맵이고요. 어떤 분들은 인터넷의 왼쪽 부분에 IP만 생성해서 이제 스푸핑 공격을 보내시는 반면 어떤 분은 이제 오른쪽만 사용해서 보내시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IP 스푸핑이었고요. 디도스에 대해서 또 아주 학부 시절에 아주 어렸을 때 배웠던 이 기법이 지금도 사용되는 사례, 반사와 증폭, 리플렉션과 앰플리파이케이션입니다. 스푸핑된 IP가 어떤 IP가 됐든지 간에 공격자가 서버에 리퀘스트를 하고 응답은 희생자가 받는 것입니다. 지금 아예 제가 그 장표에 표기를 해버렸는데 거의 다 UDP 서비스를 했어요. UDP라는 프로토콜은 빠르게 서비스를 줄 수가 있지만 절대 인증이라는 걸 하지 않아요. 증폭이죠. 특정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시면 이걸 굳이 취약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프로토콜 특성을 이용해서 리퀘스트보다 수십 배에서 수만 배까지 큰 응답을 만들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DNS가 있고 NDP가 있고 SSDP가 있고 아까 짧게 소개해드렸던 2018년에 각광을 받기 시작한 멤캐시드가 있습니다. SSDP란 무엇일까요? 유니버설 플러그 앤 플레이 프로토콜이죠. 서비스 디스커버리 하는 데 쓰이는 것이고, 쉽게 이야기를 해서 홈 라우터, 그러니까 공유기에 닌텐도 스위치를 연결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라우터에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안녕, 나는 닌텐도 스위치야. 혹시 나 이거 홈 네트워크에 좀 연결하고 싶은데 UDP 1900번 부트 좀 열어줄 수 있니? 그러면 홈 라우터는 예, 그럼요 하면서 열어드립니다. 이거를 표준 프로토콜에 의하면은 로컬에서만 이 서비스를 해주셔야 돼요. 다만 근데 공유기가 세계에 있는 모든 공유기가 웬만하면 외부 요청에도 이제 응답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취약점이 생깁니다.
요건 이제 실제로 들어왔던 공격의 예시인데요. 88바이트 TCP 덤프를 떴던 기록인데, 이제 첫 번째 라인을 보시면 맨 끝에 보시면 88, 요게 리퀘스트 바이트였어요. 리퀘스트를 88바이트로 하나, 안녕, 나는 닌텐도 스위치라고 해. 너의 공유기, 너의 네트워크 밑에는 어떤 장비들이 있니? 하면 이제 라우터가 응답을 하는 겁니다. 이 밑에 8줄이 다 응답 패킷이에요. 227, 299, 295 대충 한 300바이트라고 생각하면은 곱하기 8하면은 2400바이트고, 이건 제가 계산을 해왔는데 27배 뻥튀기가 된 거죠.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내 네트워크에는 카메라가 있고 프린터가 있고 게임기가 있고 정말 멋지지 않니? 이런 식으로 SSDP는 증폭을 하는데 많이 이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이런 소개해드린 볼유메트릭 디도스는 크지만 사실 더미 트래픽이거든요. 그래서 완화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공격자들은 지금 네트워크 3, OSI 모델 레이어 3, 레이어 4 네트워크 그리고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어플리케이션 요청으로 이제 스택을 올리고 있는데요. 저희 네트워크에도 최근에는 디도스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많이 들어옵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디도스의 특징은 실제 트래픽 요청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필터링을 해야 될지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죠. 방어가 어렵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덜 쉽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7 디도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비트 퍼 세컨드 그리고 패킷 퍼 세컨드 관점에서는 이제 낮을 수 있지만 리퀘스트 퍼 세컨드 관점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고 트래픽을 필터링 해주기가 덜 쉽다라는 것이죠. 2019년 초에 저희 네트워크를 관찰한 결과에 대해서 짧게 업데이트를 드리자면은 SSDP 방금 소개해드린 심플 서비스 디스커버리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디도스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 용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레이어 3, 4 공격이 레이어 7 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이 프로토콜이 디도스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뭐 500기가, 600기가 bps 많이 들어오겠다라고 했었는데 현재 최근 30일간 통계를 보시면 한 150기가 bps밖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1000만 개 사이트 전부 봤을 때요. 멤캐시드는 2018년에 5만 배까지 증폭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던 프로토콜인데 당시에 정말 인더스트리에서 이거 멤캐시드 정말 많이 이용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전히 이제 공격 자체는 종종 들어오고 있는데 요 Y축을 보시면 최근 보면 증폭이 크지도 않고 중간자로 레버리지할 서버들도 많이 취약점을 조치하셔서 많이 줄어들었고 최근 30일 보면 60에서 80기가 bps까지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레이어 3, 4 공격이 어떻게 진화를 했느냐 멀티벡터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서비스 프로토콜을 여러 개를 같이 써서 사실 멀티벡터 공격이라는 거는 몇 년 전부터 존재했는데 저희 네트워크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800기가 bps, 600에서 800까지 이 수준으로 들어온 것은 약간 특이할 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스케일이 커졌고요. 여기 짬뽕된 프로토콜은 UDP 0번 프래그멘테이션, 53번 UDP, 111번 혹시 뭔지 아시나요? 포트맵이고요. 123번 NTP 그리고 넷바이오스 등등등 SNMP, LDAP 그리고 밑에는 멤캐시드 그리고 1900번은 SSDP고요. 프로토콜에 대해서 정말 친숙하신 분들은 이게 대부분 다 UDP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UDP는 안 쓰시면 차단해야 합니다. 웹은 다 TCP잖아요. UDP는 정말 필요하신 포트만 열으셔야 되고 방어벽에서 그냥 다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격자들이 여러 개 프로토콜을 풀링해서 디도스를 보내고 있고요. 사실은 IP 테이블스나 뭐 방어벽이나 이런 데서 안 쓰는 프로토콜 UDP 1900 들어오면 드랍 이런 거는 한 줄이면 다 되는 거고 굉장히 간단한 컨피그레이션이잖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막고 있습니다. 안 쓰는 프로토콜은 열어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다만 서비스 때문에 열어놔야 되는 포트가 문제죠. 계속 열어서 유지를 해야 되는 443번 프로토콜, 443번 포트, 80번 포트 계속 웹에서 써야 하는 그리고 뭐 TCP 커스텀 포트라든가 계속 쓰셔야 하는 포트 이렇게 들어오신다니 이제 이런 포트로 공격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레인 리밋을 하시거나 보슬 구분해서 드랍을 하시거나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뭔가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지 이야기하기 전에 그 최근 사례 약간 낡은 거 하나 하고 약간 최근 거 하나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준비했어요. 그
트럼프님이 내년에 재선이시잖아요. 2020년에. 현재 트럼프닷컴하고 도널드 J 트럼프닷컴, 이 트럼프 주식회사하고 정치 관련 사이트가 다 클라우드플레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6년 미국 대선 때 트럼프 말고도 여기 보시는 사진 중에 이제 총 11분을 저희가 방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 허락을 받아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공개할 수가 있게 되어서 이런 분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냥 재밌으니까요. 정치 정부 사이트 저희는 디도스 방어는 디도스는 어디나 꽃집에서 뭐 금융권까지 다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약간 고객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넓은 편인데 미국 주정부나 트럼프 사이트나 뭐 FBI나 등등 뭐 저희 싱가포르 정부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영국 왕실 뭐 이런 데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2016년 11월 미 대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트럼프 사이트는 계속 공격을 받았어요. 매일 50만 건 이상 받았고 매일매일 100% 이상 받았습니다. 이건 이제 트럼프 이외의 미 대선 후보자 10분 중에 저희 어떤 리퀘스트 블록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도식화한 것이고요. 최대 큰 스파이크가 20만 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죄송합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저희가 비교군으로 넣어놓은 거고요. 트럼프 사이트의 일별 요청 차단 건수입니다. 지금 글씨가 조금 작은데 이 위쪽에 보시면 한 1,500만 건 리퀘스트가 들어왔었어요. 요 스파이크 때는. 요거는 그래프 오버랩 해둔 거고요. 파란색이 트럼프 웹사이트고 오렌지색이 이제 그 외 10분입니다. 미래선 타임라인이랑 비교해보면 재미있어요. 이제 돈이 들어가는 곳만 디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을 화나게 하면 또 디도스를 받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인데 2015년 12월에 트럼프가 무슬림은 미국을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이후에 그 네트워크에 디도스가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무슬림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뭐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1,500만 건 리퀘스트를 치고 이후에도 한 2달간 계속해서 이제 보시면 공격을 받게 되었고 재밌는 건 그 바로 옆에 보이시나요? 2016년 이제 구글링에서 뉴스 찾아보시면 어나니머스가 대트럼프 전쟁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리퀘스트가 디도스 전쟁은 아니었나 봐요. 어떤 전쟁이 되었든 간에. 어나니머스가 여기 안 계셨으면 좋겠지만 어나니머스는 사실 불특정 다수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할 때도 여러 가지 패턴으로 공격을 하는데 만약에 계시다면은 디도스 공격을 하실 때는 그 메시지 있잖아요. 어나니머스 메시지. 우리는 어나니머스다. 우리는 군단이다. 우리는 잊지 않는다. 또 뭐 용서하지 않는다. 그거 있잖아요. 그거 패킷에 두시면 필터링하기 너무 쉽거든요. 기본적으로 디도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디도스는 어떤 것이 실제 방문자 요청이고 어떤 것이 저희가 그냥 플러딩으로 보고 드랍하면 되는가 이걸 보고 필터링하면 되는데 가끔 이렇게 들어와요. 나는 악의적인 요청이다라는 패킷을 두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넣으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 이런 일들이 쭉쭉 있었고 미 대선에서 당선되시기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인 공격을 받았는데 또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트럼프닷컴 그리고 도널드 J 트럼프닷컴의 와프 차단 이력을 미 대선 때 봤더니 워드프레스 익스플로잇을 이용한 공격이 이렇게 54% 이상 들어왔어요. 근데 재밌는 건 트럼프 웹사이트는 아무 데서도 워드프레스를 쓰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자들이 똑똑한 분들도 있지만 가끔 그냥 랜덤으로 막 넣으시는 공격자분들도 계시고 그럴 때 그냥 기본적인 방어책만 있으시면은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는 한국 고객사의 디도스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분들은 이렇게 트럼프처럼 완전 네임드이신 분들이 아니라 그냥 회사 소개 페이지, 그냥 간단한 회사 소개 페이지. 사실은 이거는 올해 2월에 있었던 공격인데 왜 디도스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평소 리퀘스트량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 그 Y축이 50밀리언, 5천만 개로 시작해가지고 5천만 개로 시작해서 1억 개, 1.5억 이렇게 올라가는데 평소에는 5천만 개 훨씬 닿지 않는 이 아주 잔잔한 회사 소개 페이지 많이 안 받으시잖아요. 그 리퀘스트 많이 안 받으시잖아요. 근데 10배를 훌쩍 넘어가는 리퀘스트를 갑자기 받으셔가지고 근데 자동 완화가 됐기 때문에 고객분도 모르시고 저희도 모르고 그냥 다음날 애널리틱스 봤더니 이렇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이제 한 3시간 동안 디도스를 하시고 계속 방어가 되니까 그냥 포기하신 것 같은데 요 밑엔 요 타임라인을 쭉 늘려서 이제 3시간 동안 보여드렸던 요 리퀘스트 량이에요.
피크 때 3.5억까지 들어왔고 3.5억 건까지 들어왔고요.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겟 플러딩이었습니다. 2016년에 트럼프가 받았던 공격이 1,500만 건이었는데 지금 이름 모를 모 한국 사이트에서 이렇게 올해 초에 리퀘스트를 이렇게 많이 받은 거예요. 소스 IP가 이렇게 좀 많이 분포가 되었습니다. 제가 시간상 그 IP 스푸핑 그래프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특정 IP에서 공격이 들어온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약간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 맵이죠. 그 오른쪽 아래에는 이제 유니크 IP 개수이고, 그 왼쪽 아래를 보시면 유니크 유저 에이전트가 많이 늘어나질 않았어요. 그 스파이크 타임에도. 그러면 이제 저희는 분석을 할 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특정 유저 에이전트에서만 들어왔나 보다. 그럼 유저 에이전트 한번 분석해 보면은 한두 개만 막아주면은 공격이 방어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 겟 플러딩이 발생시켰던 그 3시간 동안 트래픽량은 피크 때 600기가 bps였고요. 총 하면 아마 600기가 bps가 아니라 600기가였고요. 총 하면 한 1, 2테라 한 3시간 동안 들어온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자동으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아래쪽 그래프는 HTTP 소스 코드, 그러니까 공격자가 받았던 소스 코드를 보여주는 건데 전부 403을 받고 그냥 말았습니다. 403을 받고 엣지에서 내려갔다라는 거는 오리진 서버, 그러니까 고객이 운영하시는 온프레미스 서버든 EC2든 S3든 여기까지는 리퀘스트가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냥 분석하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공격을 받은 엔드포인트도 여러 가지고 IP도 분산이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스푸핑에서 돌리는 플러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핑거프린트를 계속 추적하다 보면은 패턴이 잡힙니다. 유저 에이전트 보시면 특정 유저 에이전트 오른쪽에 있는데 4억 개의 리퀘스트를 하나 유저 에이전트에서 보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리퀘스트 시그니처도 완전히 일치하죠. 이 유저 에이전트에서 이 시그니처로 계속 공격을 보낸 것입니다. IP는 분산을 시켰지만. 그래서 패턴이 발견이 되면 패턴에 룰을 걸어주면 돼요. 이게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디도스를 방어하는 방식인데요. 해당 고객분 같은 경우는 이미 대응되는 룰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모르고 넘어가셨습니다.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플레어 예시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디도스를 커스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규칙을 만드는지 예시를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화면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아마존.com, A.com으로 만약에 디도스가 들어온다고 하면 유저 에이전트가 특정 스트링을 포함하고 있고 and 쿼리 스트링이 어떤 특정 스트링을 포함하고 있고 and 뭐 리퀘스트 메소드는 포스트다 하면은 사람은 통과할 수 있지만 봇은 통과하지 못하는 캡처 페이지를 준다. 캡처 페이지라는 거는 예를 들어 뭐 버스 그림 고르고 소화기 그림 고르고 만약에 다 고르면 통과시키는 그런 거잖아요. 요새는 이제 공격자들이 캡처 페이지도 자동으로 통과시키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캡처 통과 건수당 얼마씩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점점 고도화되고 있어서 큰일이에요. 그래서 블록을 시킬 수도 있고 캡처를 시킬 수도 있고 요 조건 같은 경우는 유저 에이전트로 만들 수도 있고 리퀘스트 메소드 혹은 리퀘스트 쿼리 스트링 혹은 뭐 호스트 네임 어떤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시는 임계치를 설정하는 것이에요. 봇이 들어오든 사람이 들어오든 간에 특성 커스터머.com 와일드카드 해서 1분에 250건 이상 요청을 보내면 우리는 디도스로 보겠다. 왜냐하면 오리진 서버에서는 이만큼 EC2에서 그러니까 이 대역폭으로 이만큼 핸들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걸 넘는 요청은 어떻게 하느냐? 블락을 시키겠다. 얼만큼? 그 엔드포인트에 따라서 뭐 3분 블록을 시킬 수도 있고 30분 시킬 수도 있고 3시간 시킬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레인 리미팅에서 들어갈 때는 표준 HTTP 스테이터스 코드가 429번이 떨어집니다. Too many request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런 그 오른쪽 밑에 같은 그래프가 보이게 될 거고요. 어떤 식으로 드랍이 되는 그림이냐면 이제 오른쪽 위를 보시면 유저가 특정 임계치를 넘는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 드랍이 되게 되고 그 리퀘스트는 클라우드에서 드랍이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네트워크 레벨에서 드랍이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있든 온프레미스가 되었든 서버까지는 닿지 않는 거죠. 어플리케이션 서버까지는. 그리고 그 임계치를 넘지 않은 IP, 임계치를 넘지 않는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서비스에 접근이 되는 거고요. 이런 기법으로 보통 많이 최근에도 디도스를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들어가셔서 리뷰하실 수 있는 4가지 분리 포인트를 드릴게요.
지금 많이 계신 분들은 제 생각에 만약에 레거시 금융권에서 오신 분들이라면 데이터 센터에서 온프레미스 서버 사용하시고 계실 것 같고요. ISP랑 대역폭 계약하셔서. 그리고 스타트업이거나 핀테크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AWS 국내는 완전 대세기 때문에 EC2나 뭐 S3 필요하시면 스토리지 같이 붙여서 쓰시거나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호스팅 서비스 쓰시는 경우도 있고 다른 클라우드 쓰시는 경우도 있겠죠. 리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특정 날짜에 600기가 bps 같은 디도스가 들어온다면 쓰고 계신 클라우드, 쓰고 계신 데이터 센터는 그냥 서비스를 차단시키는지 아니면 뭔가 디도스를 적용을 해주는지. 제가 국내 사례는 잘 모릅니다만 OVH라는 호스팅 사업자가 있는데요. OVH 같은 경우는 디도스 방어 솔루션을 그냥 적용을 해줘요. 호스팅을 쓰고 있으면. 만약에 호스팅 사업자가 그런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해준다면 그냥 그걸 계속 쓰시면 되고요. 그게 없이 그냥 당신 어플리케이션에 트래픽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셧다운 시키겠다라고 하고 하는 부분이 거의 90% 이상인데, 이런 경우에는 뭔가 외부 솔루션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을 이제 DIY로 하신다든가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하는 거죠. UDP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방화벽에서는 미사용 포트는 계속 차단을 해야 합니다. 사실 차단을 한다고 해서 리퀘스트를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 드랍 시키면서도 방화벽이 CPU를 잡아먹다가 메모리 다 되고 CPU 다 돼가지고 그냥 그 서버 자체가 다운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단을 해주셔야지 증폭을 해서 들어오는 리스폰스는 안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대역폭 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대역폭 확보가 필요한 이유는 방화벽에서 막으셨다고 해도 그 드랍된 리퀘스트 때문에 서버가 만약에 한두 대 운영하신다면 그것 때문에 내려간다는 이유고요. 클라우드플레어나 뭐 다른 서비스처럼 30TBps 뭐 큰 인터넷 대역폭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앞에다, 이게 온프레미스일 수도 있고 하드웨어일 수도 있어요. 다만 클라우드를 고려하시는 게 좋은 이유는 온프레미스 장비도 제가 옛날에도 또 2년 전까지만 해도 발주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용량 대비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나머지 마지막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디도스를 막기 위한 레이트 리미팅. 레이트 리미팅은 이제 임계치 이상 트래픽이 들어오면 그 특정 IP를 막아주는 서비스인데요. 클라우드플레이어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엔진엑스 웹서버를 쓰시는 경우는 엔진엑스의 모듈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스 관련해서 늘 대비를 하셔야 하고, 특히 리퀘스트가 많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서비스일수록, 혹은 꽃집이라도 이런 디도스의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4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나 전기모터 개수 아시는 분들은 꼭 저희 부스로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 내용에 궁금함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시 저희한테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거나 하면은 이게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메일 보내주시고 그리고 저희 부스로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